파월 의장은 FOMC,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가져가겠다고 밝혔는데 시장은 이 발언을 작년 3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이 종결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11월) FMC 미 연준의 금리 동결 발표와 함께 세계 증시가 다시금 반등을 보이는 가운데 드디어 증시가 바닥을 잡았다는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가 곧 증시 바닥 신호라는 주류 언론의 견해는 현실적인 큰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리 인상 중단이 곧 미래의 금리 인하를 뜻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고금리가 오랜 시간 장기화될 거라는 현실적인 우려를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미 연준은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고 했지 결코 인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는 21년도서부터 설명드렸던 저의 전시경제 역학 시나리오상 완벽한 완성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에 기대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금리가 그만 오르면 모든 게 좋아질 거란 주류 언론의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위험한 논리인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 오늘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 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는 기준금리만 바라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주류 언론의 가스라이팅, 저는 이거를 금리 라이팅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리 라이팅에 대한 부분을 이번 주 방송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방송 목차는 이 두 가지로 구성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 금리 라이팅을 하면서 23년도 지수 상승을 어떻게 만들어줬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같은 금리 라이팅이 과거에는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드리기 위해 2차 세계대전 당시하고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유사점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두 번째 시간에서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어렵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 다소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내용입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 테니 끝까지 함께 시청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청하기에 앞서 한 가지 공지사항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리더스탁 유튜브 채널에 멤버십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멤버십 개설하고 나서 하루 만에 또 300명 이상의 회원분들이 탁발하게 입성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감사드리도록 하겠고, 멤버십 가입자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제가 더보기란에 같이 넣어놓도록 할 테니까 아직 탁발하기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멤버십 전용 스트리밍 방송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지사항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오늘 방송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입니다. 1부에서는 금리 라이팅이 만든 지수 상승이라는 이름으로 23년도 내내 증시가 올라갈 때마다 항상 따라왔었던 게 금리 인상이 중단될 거라는 기대감, 이걸 어필시키면서 상승의 명분으로 삼아왔거든요. 그러면 이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었었는지 차트를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코스피 200 선물의 주봉 차트 흐름이고요. 파란색 박스를 쳐드렸던 구간 먼저 보시게 되게 되면은 21년 6월달 지수가 고점을 기록을 하고 22년 9월달 하락했었던 이 지난 추세를 박스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낙폭이 약 51.1%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이런 지수 하락이 나오게 된 배경은 금리를 계속 인상시켜 왔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3년도에 이르게 되면서 요 빨간색 박스의 장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 저점에서부터 최고 여기 350포인트까지 올라갔었던 이력이고 현재 328포인트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오늘이 23년도 11월 7일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주봉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23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면은
이 저점에서부터 최대 지금 20.6%까지 반등이 있었었고,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13.1%의 반등률이 찍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과 2주 전에는 지수가 여기까지 내려가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2주 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상승률은 굉장히 저조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여기 하나 더 보시면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달러를 기준으로 증시를 봐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 썸네일을 올려드렸죠. 눈을 뜨셔라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원화를 기준으로 본 지수 상승률은 그래도 그나마 최대 20%, 현재 13% 정도가 찍혀져 있는 상태이지만 달러라는 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환율을 적용해서 봐야 됩니다. 즉 원화를 기준으로 본 지수 상승률이 아니라 달러를 기준으로 한 지수 상승률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사실 이거보다 더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로 환산해서 지수를 체크해 보게 되면은 이거보다 마이너스 알파 값 정도가 다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 상승률은 이거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금리를 인상시켜 왔다라는 내용 때문에 빠진 거는 낙폭이 이만큼 크고, 그리고 현재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불게 되면서 일어난 상승세는 겨우 요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힘의 세기를 비교를 해봐도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그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가, 지수를 막 예전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힘 있는 소재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파란색 박스는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지수가 빠진 거고, 빨간색 박스는 이제 금리를 그만 올릴 거다 라는 기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세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박스가 쳐진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장세가 뭐냐면은 바로 성장주 장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장주는 그럼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한번 잡고 가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메모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메모장을 한번 꺼내와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목을 나눌 때 가치주랑 성장주를 서로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저평가주,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걸 흔히 이야기할 때 가치주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럼 성장주는 뭐냐? 성장주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직 실적이 찍히지 않는 그런 기업인데 미래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니까 그 미래 가치, 이 미래 가치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미리 산정시켜서 넣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었었죠. 이게 왜 떴었느냐? 아직은 내연 기관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제 미래가 되게 되면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게 될 거다. 그래서 아직은 실적이 빡빡 찍히지 않았으나 가까운 미래에 가시적인 성과가 더 커질 걸로 보이니까, 지금의 실적보다 미래 실적이 훨씬 더 커질 걸로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를 미리 산정해서 집어넣자. 이런 개념으로 뜨는 종목이 성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주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게 중요하죠. 저금리 기조 속에서 초강세 흐름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도 살짝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왜 저금리 기조 속에서 강세를 나타내냐면은 저랑 같이 백인의 주식 부자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웠던 분들에게는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개념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성장주들은 이 R&D 성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제가 아까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미리 산정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즉 기술 개발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앞당겨질 것 같고 기술 개발이 이제 가시적으로 내년이면 될 것 같다. 쉽게 되면은 야, 내년만 되면 이 실적이 반드시 찍힐 거다. 그러니 미리 선제적으로 가치 인정을 해줘야 된다.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R&D 성과가 눈에 팍팍 보일 만한 상황이 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뜬다라는 거죠. 그럼 R&D 성과가 좋아지는 때가 어떤 때이냐? 금융 환경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저금리 기조 속에서 R&D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변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런 어떤 시간과 정신의 방 이런 데에 들어가서 한 6년 동안 이 개발만 매일같이 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년이라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이 딱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과 정신의 방을 딱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현실 세계에서는 6일밖에 안 지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정신의 방에서는 현실의 1년이 거기에 하루니까. 그 만화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6일밖에 안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6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그쵸, 이 6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는 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만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이지 현실의 세계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변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컨트롤링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한히 시간이 지나서 실제 현실 시간이 6년이 지나서 기술 개발이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돈이라는 변수는 인간의 힘으로 컨트롤링이 가능하죠. 왜? 금리가 싸면은 그러면은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갖다 박으면서 기술 개발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수월하게 기술 개발을 앞당길 수가 있을 것이고 고금리 환경 속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다 하게 되면은 그쵸,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기술 개발이 완성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되면은 이 R&D 성과가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대로 가다간 자율주행이 3년 만에 만들어지겠는데 원래 같았으면 6년이 걸릴 거를 지금 제로 금리를 쳐준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헐값에 대출을 쓸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다 대출을 쓰고 있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그러면 6년 걸릴 걸 어쩌면 3년으로 땡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요 개념, 요겁니다. 그래서 성장주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 금융 환경은 일반적으로 저금리 기조 속에 있어요. 이게 보통의 값입니다. 노멀한, 평범한 값이에요. 자, 근데 요 개념이 이해되셨으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23년도에 진행됐었던 요 강세장 속에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가 크게 떴고 성장주 장세가 진행됐단 말이에요. 미국은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M7 기업들이 떴고요. 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대가 정말 저금리 시대인가요? 금리 인상이 중단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시대이지 금리가 내려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금리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은 고금리 시대 속에서 금리 인상이 중단될 거라는 이 기대만으로 성장주 장세를 작동시켰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미래에 있을 성장주 장세를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가 있을 때 미리 앞당겨서 그냥 써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과연 저금리 시대가 가까운 미래에 올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게 가까운 미래에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가 있을 때 미리 확 갖다 써버린 게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정답은 사실 이전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연준의 행보는 어쩌면은 오래전서부터 계획되어 왔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영상 이것도 한번 찍어드렸죠. 그리고 이 영상 속에서 과거에 제가 조식119 방송을 하고 있었던 당시의 영상을 끌고 와서 요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물 웅덩이 그려놓고 여기다가 물 가둬놓은 다음에 키가 2m가 넘어가는 애는 살려주고 키가
1m 80 이하에 해당되는 애들은 졸도할 수 있게 하는 상황.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쩌면은 연준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을까. 리밸런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래서 어쩌면 연준은 처음부터 불황을 야기시키려고 한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겐 굉장히 음모론적으로 들릴 수 있을 만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게 여전히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 자세히 또 보시면은 여기 제가 debt이라고 써놨죠.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전 세계가 빚을 썼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유동성은 다르게 얘기하면 빚이에요.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빚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빚을 쓰면서 현재까지 걸어오다 보게 되니까 물가가 오르고 그 올라간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 긴축을 하다 보니까 이 빚에 대한 부메랑이 지금 날아오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올라가는 게 어떤 현상이냐면 이제 금리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 부담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키가 180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물의 수면이 160까지 올라올 때는 그나마 버틸만 했는데 이게 멈추지 않고 170으로 올라가고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180으로 올라가고 해서 내 키만큼 올라간다 하면은 까치발을 들고 있어도 코랑 입은 물에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요즘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나 모두 마찬가지로 고금리 때문에 죽으려고 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튼튼한 회사라든지 좀 튼튼한 국가, 즉 키가 2m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같이 힘들지만 그래도 생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되겠죠. 그래서 그 2m가 넘어가는 애들은 생존이 가능하고 키가 180이 안 되는 애들은 졸도할 수 있을 만한 그 적정 수준, 그 적정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물을 올리지 않습니다. 즉 금리를 동결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동결된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키가 2m인 애를 빼놓고 나머지 애들은 하나 둘씩 키가 작은 순서대로 졸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쓰러져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뭐 줍줍을 해가면 되는 거죠. 저는 이 판때기를 한 번 더 돌리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미래가 우리가 맞이할 미래라고 이미 오래 전서부터 얘기를 해봤고 그게 맞다라면은 그쵸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이 판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뜻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성장주 상세 그게 오려면은 기준금리가 빨리 내려가야 돼요. 제로금리 수준으로. 근데 그 미래가 가까운 미래에 없을 걸로 보여지게 되니까는 미리 당겨 쓴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금리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리밸런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뭡니까? 금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놓고 이거를 쭉 유지해 나가는 미래를 그려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금리 동결의 참 뜻은 이제 이 때가 됐다. 2m는 생존하고 180이 안 되는 애들을 졸도시킬 수 있는 이 환경이 이제 완성이 됐으니 이제 이것을 장기간 끌고 나가면서 동결을 유지하자라는 게 미 연준의 금리 동결의 참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세계 관점에서 공감이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에게 뭐 터무니없는 얘기로 들리겠지만 제 기준상으로는 그래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재미난 또 이야기가 하나 또 나오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가 계속 좋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미국 경제가 좋은 게 맞냐라는 질문을 일단 던지면서 말씀을 좀 이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재무부는 미국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착륙이 보인다. 그놈의 뭐 소프트 랜딩 이것도 떠들면서 미국 경제가 좋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게 또 3분기 GDP가 4.9% 증가됐다라는 엄청난 기록이 또 뜨게 되게 됩니다. 이번 3분기가 돼서 기업들은 어닝 쇼크를 계속 또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놀랍게도 미국이란 나라의 국가 GDP는 무슨 사유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러더니 침체 조짐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중동 전쟁이라든지 기타 세계 경제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미국은 튼튼하다. 주변 국가가 아무리 시끄러진다 한들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경제가 계속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겠다라고 하냐라는 거죠. 미국인들은 경제에 대한 비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 센티멘트 지수 같은 거 보게 되게 되면은 심리 지수들이 지금 다 박살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수준을 향해서 내려가다 못해 그 밑으로까지 내려갈 기세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잘 보면은 아직은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해서 괜찮다라고들 하지만 실제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개개인 분들은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숫자가 좋아졌다는데 실질적인 영향이 없냐라는 거죠. 어쩌면 이 숫자라는 게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법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숫자가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게 맞다라면은 왜 미 재무부 같은 곳에서는 왜 침체 가능성이 없고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고 그렇게들 주장들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언제 내려가는지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제가 담아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뭔가 좀 출발점을 잡아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까운 과거 사례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로 가도록 할 텐데, 코로나 팬데믹 충격을 받게 되면서 나온 지수 하락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200 선물 기준으로 310포인트에 있었던 지수가 200포인트 미만까지 떨어지는 충격이 그때 당시였었어요. 그리고 이 충격을 맞게 되니까는 기준금리를 제로로 내리게 되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 동학개미 장세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 제로 금리로 넘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했는가? 어떻게 금리를 제로로 내렸는가에 대한 히스토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시장이 계속 내려가면서 하락 충격을 받다가 잠시 살려주고 나서 팬데믹 터트리고 그 다음에 저금리로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저금리로의 전환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는 좋다 하면서 맨날 사진 보면은 엄지척 하고 있고 다우존스 또 올랐다고, 다우존스 또 신고가라고 하면서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다 그러면서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해왔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아래 공포, 리세션 공포가 찾아왔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고, 미국 경제가 이보다 좋을 수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서 계속 금리 인상 그리고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언제 금리가 go down, 떨어지게 됐느냐? 바로 팬데믹 쇼크를 때려 맞고 나서 제로 금리로의 급 전환이 일어나게 됐어요. 제가 이 과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쇼크에 의해서 금리가 전환된다라는 사실. 금리 인상은 천천히 해 나가는 게 정석이지만 금리 인하는 천천히 내리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뭔가 상황이 터져서 문제가 발생돼야지 그걸 보고 아, 큰일 났다, 빨리 부양책을 써야 되겠다, 야, 올려놨었던 금리 다 내려버려 하면서 순식간에 한 방에 내려가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2020년 당시에도 이러했고요. 자, 그리고 더 과거로 한번 가시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서 양적 완화를 단행했었을 당시가 있습니다. 아주 대폭적인 완화 정책을 했었었죠. 1차 완화 정책, 2차 완화 정책, 3차 완화 정책 이렇게 해서 수년 동안 완화 정책을 했었을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맞고 난 직후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를 또 차트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선물 기준으로 265.50에 있다가
190포인트까지 떨어뜨려 놓고 살짝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125.55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2008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최저가를 기록을 하게 됐고, 이 경제 충격에 의해서 안 되겠다, 우리 빨리 이 상황을 타개해 봅시다 나가면서 금리를 제로로 확 내려버리고 양적 완화를 단행을 했었던 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08년도 12월 17일 확인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가 10월 말일이고, 그로부터 한 2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양적 완화 정책 전환, 제로금리 단행이 터지게 됐어요. 즉 쇼크가 터져야지 금리 정책이 바뀐다라는 거죠. 이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 쇼크에 의해서 제로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금리는 언제 내려간다? 충격에 의해서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될 때, 즉 경제가 무너져 버렸을 때, 어떤 긴급 상황이 터져 버렸을 때, 그때 금리 인하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미국의 재무부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경제는 계속 튼튼하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설적이게도 실질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숫자를 자꾸 갖다 대면서 경제가 좋다고 주장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금리 인하로 넘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자꾸 뒤로 패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에는 누가 앉아 계시냐면은 옐런 재무장관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또 최근 영상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주식119 채널을 하고 있었을 당시서부터 제 영상을 시청해 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또 이제 옐런 장관에 대한 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드렸었죠. 왜 이 사람은 자꾸 하얀색 머리와 하얀색 지장을 하고 나올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별의별 얘기도 다 해드렸는데, 오늘 그 얘기 또 하면 또 시간 뭐 20-30분 또 금방 지나가 버리니까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도 결과론적인 얘기부터 해드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미 연준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즉 같은 계보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가고자 하는 길이나 이 미 재무부의 옐런 장관이 가고자 하는 길이나 저는 같은 방향성을 띠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의 시간을 장기화해서 리밸런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은 미 재무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 우린 인하로 넘어갈 생각이 없다 하면서 고금리 기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80의 수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본인들은 생존하지만 펀더멘털이 약한 애들은 졸도할 수 있는 환경을 끌고 나가야 되겠죠. 그게 진짜 목적이라면은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 참뜻이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 이렇게죠.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뜻은 뭡니까? Do not rate cut.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 금리 인하로 가지 않겠다.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뉴스에서 주는 그런 분위기만 보게 되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고 하니까는 불황이 오지 않는 거겠구나 하면서 미국 경제가 괜찮다고 하는 거 보니 상황이 악화될 일이 없나 보구나. 열심히 그냥 주식 투자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 그런 포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생각을 대략 정리를 해드려 봤는데 어떤가요? 약간 좀 납득하기 힘들다. 제가 너무 오버 센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부 시간을 또 준비를 했어요. 이와 유사했었던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그때는 또 어떠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실제 전쟁을 하고 있었던 당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부입니다. 2부 시간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21년도서부터 말씀드렸던 이 전시경제 역학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전시경제 역학 시나리오의 최종적인 완성은 바로 금리를 지속시키면서 완성된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초관심을 두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니까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Mechanism of the World Economy, 전시경제 역학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뭐 처음 제시한 단어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 21년도 8월 12일 주식119 채널에서 올려드렸던 영상, 그리고 21년 12월 17일 마찬가지 주식119 당시 올려드렸던 영상, 이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 전시경제 역학이라는 단어는 레이 달리오라는 인물이 했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제가 재해석하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썸네일 보시면은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시황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주식을 잠시 접어라 라고 하면서 주식으로 밥 벌어먹는 사람인데 저는 주식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좀 괴상한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게 21년입니다. 2년 전 8월 12일이에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경제지표가 재현되고 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죠. 이게 21년도 12월 당시 또 올려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되었던 이야기를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인플레이션형 불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서 물건을 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수요가 떨어져. 그러니까 불황이 찾아오는 겁니다. 물가 상승과 불황이 같이 찾아와 버리는 상태. 그래서 금리 인하도 못하고 인상도 못하는 그 상태. 그게 이거잖아요. 이게 똑같이 찾아오게 됐는데 이때 당시 미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걸 타개를 했냐면은 금리에다가 상한 캡을 씌워버렸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상 정책을 써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리는 올리도록 할 텐데 이 이상은 안 돼 하면서 상한 캡, 모자를 확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랑 국채 가치가 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컨트롤링을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스위칭을 하면서 시중에 있는 화폐를 빨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요 스위칭 작업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달러의 가치와 미국의 국채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했고 이게 성공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주식 119 방송 당시 해드렸었던 영상이고 그 레이 달리오의 그 포스팅된 글에서 제가 그대로 발췌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땠냐면은 여기 써 있죠. Fed rate caps in the World War II era 해서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금리에다가 캡을 씌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파란색 그래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상한 캡 씌워놓으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시간을 쭉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숏 레이트니까 이게 단기채 금리예요. 단기채 금리가 여기로 올라가지 못하게 커트. 그리고 8년물 좀 이제 중장기채라고 볼 수 있죠. 중장기 채권에 대한 금리는 여기다가 상한 캡을 씌워놓고 이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관리를 해버리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여긴 롱 레이트, 이건 이제 뭐 장기채죠. 장기채 금리는 여기까지만 올라가게 해놓고 이 이상은 안 돼 하면서 제한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통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통하게 됐냐면은 어차피 세계대전의 승자는 미국이다라는 이거를 슬로건으로 걸고 그냥 질러버린 거죠. 봐봐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이고 2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독일이든 일본이든 저렇게 깝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출동하는 순간 쟤네들 다 때려잡을 수 있다고.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배포를 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행하는 전시 채권,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보증하는 이 채권은 미국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 한 높은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채권 가치가 높게 유지된다.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죠? 미국의 채권 금리가 낮게 유지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전 영상 속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까지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죠? 잘 모르시면 그냥 일단은 외워서 이해하세요.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는 반비례이다. 그래서 미국의 채권 가치가 높다. 즉 미국의 채권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이 뜻은 금리는 내려가는 겁니다. 채권 금리는. 그래서 이 이상을 못 올라가게 했다라는 거죠. 왜? 채권 가치가 높으니까 낮게 금리가 유지가 돼야 된다. 미국의 채권은 이보다 더 싸질 수가 없다. 왜? 세계대전의 승자는 어차피 미국이니까. 이걸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대전의 승자라면은 미국의 화폐인 달러 역시도 훼손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게 또 세상에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상한캡을 걸어놓고 이 이상의 금리는 안 됨, 말이 안 되는 거임 하면서 커트, 캡을 딱 씌워버리고 여기까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쫙 전쟁의 시간 동안 유지를 해버린 겁니다. 즉 일정한 금리 수준에 상한캡을 씌워놓고 거기를 넘어가지 않되 떨어지지도 않게 그 수준을 그냥 쭉 끌고 가버린 거예요. 지금도 금리를 일정 수준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지금 여기서 더 안 올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 상황을 쭉 끌고 가면서 전시 상황에 통화 정책을 쭉 연계해 나간다 하게 되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했었던 짓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라는 거죠. 대략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다음 화면으로 좀 넘어가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대척점에 있었던 나라는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죠.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의 1인당 GDP, 실질 GDP가 여기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본의 실질 1인당 GDP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GDP가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경제 성장이 쭉쭉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쭉쭉 올라요. 그러다가 41년도서부터는 정체 구간에 있으면서 이 정세 구간에 있으면서 플랫하게 움직이지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터지면서 대환장 파티가 나고 물가가 폭등하고 막 그래 버리니까 그때 경제 성장률이 다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데이터로 보았을 때에는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45년도가 되는 요때를 기점, 45년도가 되는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확 다 무너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럼 194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보시면은 독일의 히틀러가 1945년 4월 30일 날 벙커에서 권총 자살로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요게 있었던 해가 1945년이고 그리고 일본의 일왕이 항복선을 했던 거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의미 있는 이벤트였잖아요. 요게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찾게 되었죠. 그게 또 1945년입니다. 즉 패망했을 때예요. 그래서 패망이 하는 그 직후에 경제가 다 무너졌다고 이렇게 지표가 나오지 그 전에는 성장하고 있다, 괜찮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식의 데이터가 찍혀 있다라는 거죠. 즉 독일이란 나라나 일본이란 나라나 미국하고 정책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세계의 일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의 경제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경제는 튼튼하다. 1인당 GDP는 성장한다. 라고 하면서 쭉 땡겨 올라갔다가 패망을 한 직후 현실적인 수치를 향해서 다 떨어져 내려가면서 데이터가 찍히게 됐다라는 겁니다. 더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요거예요. 독일하고 미국 US 달러의 FX 환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실질적으로 공시가 되어져 있었던 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죠? 플랫하게 쭉 움직이고 있는 거 확인되죠. 100포인트 수준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935년도를 기준으로 두고 1935년도 당시에 독일 마르크 화폐랑 미국의 달러의 화폐 가치를 1대1로 놓고 딱 본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은 전쟁이 끝나고 난 그 이후까지 100이라고 계속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즉 독일의 화폐 가치는 미국의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화폐 가치가 독일 마르크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시를 해 놓는데, 자, 밑에 빨간색 그래프는 뭐냐면은 블랙마켓, 암시장입니다. 암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질 화폐 가치를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건 어떻게 돼 있냐? 1차 세계대전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개박살 났다가 히틀러가 사람들을 응집해서 우리 한번 혁명을 일으켜보자 한 다음에 이제 대대적인 전쟁을 하게 되면서 유럽 일대를 싹 쓸어먹기 시작을 했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독일이 살아나고 있다 하면서 화폐 가치가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이 참전을 한다 하고 우리 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면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미국이 유럽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독일이 다시 쫓겨나기 시작을 하게 됐고 폐색이 짙어지게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니까 암시장에서 야, 독일 화폐 갖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싹 투매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고, 그에 따른 충격이 이렇게 돼서 결국 빵 제로의 수준에 가까이 귀결되는 모습이 전쟁이 끝나고 난 직후에 확인이 되는 게 요겁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를 좀 아시겠나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우리가 서로 다 잘났다, 우리가 일장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경제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의적으로 낸 거죠.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 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무법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금리 상한캡 씌워놓고 이 이상은 안 된다 하고 정책으로 막아버리니까 그게 먹히게 됐던 거고, 만약에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런 나라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2차 세계대전이 된다 하게 됐으면은 미국의 일본 상한캡 정책은 통용이 안 됐겠죠. 거길 뚫고 미친 듯이 솟아 올랐겠죠. 미국 국채 가격은 급락을 하게 됐었을 것이고, 패망과 함께 이런 식으로 1945년도에 한 방에 작살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공식적으로 나와져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괴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증시 상황이 과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 하면서 최근에 그 LG 생활 건강 차트가 크게 무너지게 됐는데 어쩌면 걔가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를 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누군가가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지도 않았습니까? 그게 이런 상황을 따져보게 되면은 이때도 그러했어요. 지금은 뭐 금융 시스템이 첨단화돼 있고 시스템화돼 있고 이때는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하면은 뭐 그도 그럴 법한데, 근데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실질적인 암시장에서 진행되는 거래랑 공식적으로 공시되어져 있는 지표가 이렇게나 괴리가 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일본하고 미국의 달러 하고의 FX 환율을 보시게 되면은 1935년도 당시 100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살짝 떨어졌으나 이때도 어때요? 우리가 태평양의 일장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도 이길 수 있다, 진주만 쳐가지고 한번 잡아 먹어보겠다, 이랬을 때가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폐색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왔다가 45년도 항복선언과 함께 그대로 추락을 했고, 그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제로로 또 수렴해가는 과정이 나오게 돼요. 화폐 가치가 이제 빵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 이전과 이후는 극단적으로 달라지게 되게 됩니다. 만약에 패전국이 미국이었다면 미국도 이러한 꼴이 됐었겠죠. 하지만 거기는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금리 상한캡 씌워놓고 미국의 달러와 미국의 국채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통해서 저때 당시 시대를 보낼 수가 있었고, 그게 바로 미국의 전시경제 역학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지금의 상황을 한번 또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21년도 당시에 제가 뭐 지금의 상황은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 했었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콧방귀를 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22년도가 되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23년도가 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중동 지역에서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하고 중국이 자꾸 공급망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현재 상황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 전시경제 역학 구조 속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옵션들에 의해서 나오게 될 경제적 상황 많이 말씀해드렸죠. 첫 번째로는 이제 공급 충격이 야기되게 된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물가 상승은 공급 차원의 문제라고 이것도 2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다고 수요가 증착돼서 발생된 물가 상승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돌아보게 되면은 뻥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들통이 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따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억울한 상황인데 아무튼 공급 충격에 대한 상황이 진행이 돼요. 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안 되지, 러시아 자원 수출 안 되지, 중동 지역 맨날 쌈박질한다고 하면서 기름값 올라가지. 인플레이션이 제거가 안 되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서 긴축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수요가 침체될 수 있는 이 금리 인상을 계속 자극하게 하는 이 옵션, 공급 충격 옵션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될수록 기도가 막힌 환자의 목이 죄어지는 형국, 맨날 했었던 이야기잖아요. 공급 충격에 따른 비용 인플레를 긴축으로 잡아내면서 수요까지 침체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1번의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게 되면서 금리 인상 자극, 그렇죠? 고금리의 지속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경제가 불안하다고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미국의 재무부는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3분기 경제성장률, GDP 성장률 4.9% 찍었다고. 경제성장 안 좋은 나라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따지라고. 우리는 불황 없다고. 해버리면은 그쵸, 이 나라는 안전하구나 하면서 이 나라의 화폐인 달러, 이 나라의 채권인 국채 이런 것들은 가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푸싱을 시켜버리게 되게 되면은 이거에 따른 금융정책이 강달러와 국채 가격이 상승하니까 금리 입장에서는 뭐야? 아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리시라고 했잖아요. 국채 금리는 떨어지는 거죠. 역의 상관관계니까. 그래서 국채 금리는 하락을 자극받게 됩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어때? 1번으로 때려버리면은 금리 인상 자극을 시켜버릴 수 있고 2번으로 때려버리면은 금리 하락을 자극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1번 카드와 2번 카드를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언제는 이거라고 하면서 이걸로 자극시키고 언제는 이거라고 하면서 이걸로 하락 자극시켜버리고 하게 되면은 상승시켰다 하락시켰다 상승시켰다 하락시켰다 상승시켰다 하락시켰다 하면서 금리 수준을 현재의 기준금리 기준으로 5%대 수준을 쭉 이어나가 버리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유지를 시켜나가게 되면은 완벽하게 2차 세계대전 당시 했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키가 2m가 넘어가니까 서바이브,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할 것이고 180이 안 되는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 되겠죠. 그래서 1, 2번 카드를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현재의 금리 수준을 전쟁의 종료 시점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와 생각이 가능한 이유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21년도,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당시서부터 이대로 가다간 이 꼴이 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큰 그림을 이미 다 그려놨다는 거죠, 스케치를. 그리고 그 스케치대로 가는지를 보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진짜 그렇게 가네? 하면은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궁극적인 미래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게 맞춰 나가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는 저는 시황에 대한 관점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일관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제 주관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블랙록의 예언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제가 방금 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블랙록이 발표한 보고서를 한번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년간 5.5%를 맴돌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게 됐어요.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대로 가다가는 이렇게 되겠는데라고 생각했었던 그 그림이 블랙록의 입에서 진짜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니까는 제 입장에서는 더 좀 확신을 받고 확증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얻었다라는 거죠. 물론 뭐 IB 은행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특히나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감명을 줬었던 이유는 이미 제가 그려놨었던 그 그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뭐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블랙록이라는 이 자산운용사가 뭐 세계 최대 규모의 뭐 펀드를 운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 기업도 좀 더 또 깊이 있게 또 역사와 유래를 또 파헤쳐 보다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이야기하면서 뭐 다윗의 별 이런 이야기 했었었죠. 유대인 그쪽 계통에 또 강력한 뿌리를 두고 있는 또 금융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 좀 놀라웠었던 기록 중에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이 회사는 또 굉장히 높은 수익을 냈었던 이력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 아이셰어스라고 이거 붙어져 있는 거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은 고버스 뭐 인버스 이런 거 할 때 앞에 우리 코덱스 붙잖아요. 삼성 자산운용의 메이커인 이 코덱스가 있죠. 이런 메이커가 미국에는 아이셰어스라는 게 있는데, 이 아이셰어스가 블랙록 겁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다루는 이 ETF 운용이 이 메이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돈을 벌었냐면은 마치 그때 당시 증시가 하락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주체가 있었었는지, 그 주체들이 이 아이셰어스의 ETF를 활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고, 이 블랙록은 이걸 운용해준 대가로 이제 수수료 수익을 많이 내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오히려 수익을 크게 냈었던 이력을 갖고 있는 운용사로 히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단순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코로나 당시에 충격이 미리 있을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어떤 퍼포먼스를 내줬으니, 이 코로나 유동성이 결국 어떠한 부메랑으로 다가오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이 5년 동안 5.5%를 지속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으니, 이게 제 입장에서는 제가 그려놓은 큰 그림에 완전히 부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설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맞아떨어지게 된다 하면은 결국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이만큼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멈춰 있거든요. 5% 상한 캡이 있는 것처럼 5%까지 갔다가 여기서 딱 맞고 지금 조정이 일어났다가 살짝 고개를 들어져 있는 이런 패턴입니다. 근데 5년 동안 5.5%를 맴돈다. 그럼 5%를 기준으로 두고 위아래로 5.5까지도 갔다가 뭐 4.5까지도 갔다가 하면서 5% 근처를 이렇게 계속 비비면서 5년이라는 시간을 가게 된다. 하게 되면은 이게 곧 뭡니까? 이게 곧 180까지 물을 채워놓고 이걸 5년 동안 땡겨가겠다 라는 의미하고도 같은 맥락으로 저는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 그림이 결국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고요. 2m가 넘어가는 애는 생존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졸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금리가 이들에게는 이 포인트로 확인이 됐는지 여기까지 채워놓고 여기를 장기간 전쟁이 끝날 거라고 예상되는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끌고 가겠다. 이러는 시간 동안 펀더멘털 붕괴가 줄줄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5.5%의 금리 수위를 장기적으로 유지한다. 그리고 신장, 나의 키가 5.5% 미만이라면, 즉 5.5%대의 고금리를 내가 버텨낼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안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신세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미래를 지금 블랙록은 어쩌면 미리
예견해 주는 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과거 레이 달리오의 포스팅 글을 보고 영감을 받았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과연 나는 혹은 내가 보유한 주식은 그리고 내가 보유한 투자 자산은 혹은 우리나라 산업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라는 국가는 과연 2m가 넘어가는 존재일 것인가 아니면 키가 180이 안 되는 존재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입장이 2m가 안 된다라면은 최소한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 활동을 이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그럼 곧바로 이어서 총정리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받아들여졌다라면은 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전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긴급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의 자산력은 과연 2m가 넘어갈 만큼 자신이 있는 상황이 되십니까? 라는 겁니다. 최소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의 자신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수백억에 혹은 수천억 단위의 무슨 자산가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좀 물려있는다 할지라도 생활에 대한 지장이 1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입장이라면은 그냥 물린 종목 처박아 놓고 5년, 10년, 15년 보내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정도의 자산가가 아닙니다. 농담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냥 방구석 쌉캠이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만큼 두려울 수밖에 없었었고 그 두려움이 있는 만큼 대비를 또한 하게 된 겁니다. 이 대비책으로서 제가 가게 된 길이 바로 이 숏 투자, 선물 매도 방향으로 수익 성과 낸 거 인증 한번 올려드린 적 있었었죠. 바로 그게 이것 때문에 진행이 됐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자산력에 대한 자신이 있었다라면은 굳이 이런 투자를 마음 졸이면서 할 필요조차 없었을 겁니다. 제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숏 투자를 장려하는 것 같고 권장하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인식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게 최소한의 저만의 대비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자신감이 없었고 두려웠기 때문에 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한국 증시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메시지의 결과론적인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투자 환경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수 있을 만큼 뭔가 보장이 되어 있고 안정화되어져 있는 그런 장인지 혹은 현실이 전혀 괜찮지 않은데 현실을 외면한 채 뭔가 속이고 있는 그리고 그에 따른 충격을 이 순간에 한 방에 만들어버릴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식의 장인지를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후자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최소한 그에 대한 대비 혹은 그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제 이야기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고 들으면 뭔지는 알겠는데 막상 이에 대한 대비나 이런 준비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망설여지고 과연 이게 맞나 싶어서 확신이 들지 않아서 못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비책과 관련해서 뭔가 방법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도 듣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 이번 주 주말서부터 제가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하겠다고 말씀해드렸죠. 제가 공개 방송이 아니라 멤버십 전용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사이에서 뭔가 구전이 되면서 뭔가 오해가 쌓이는 것처럼 뭔가 이상하게 방향이 틀어지고 제가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의 본질이 아닌 다른 이야기로 귀결을 지어버리면서 여러분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식의 모습들이 빈번히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한 이야기가 결국 그렇게 귀결이 되는지 참 놀라울 지경이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뭐 이건 나는 솔로 16기 뺨치는 수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시키고자 제가 해드리고 있는 뭐 방송의 취지와 그리고 저의 어떤 시황관 이런 거 관련해서 충분한 뭐 이해와 공감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멤버십으로 모셔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최대한 오해가 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 소통을 하고자 그쪽으로 공간을 좀 마련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은 또 월 12,000원으로 굉장히 또 제가 싸게 해놓은 상태니까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고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소통을 좀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멤버십 참여하셔서 주말에 일요일마다 만나서 좀 더 심도 있는 시간 만들어 보고자 하니까 또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유지해 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분들은 주말 저녁에 만나 뵙도록 하겠고 스탁마켓 나오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